박재호가 처음 서울에 발을 디딘 것은 23살 때였다. 충청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친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큰 트럭 하나에 몸을 맡겨 서울로 향했다. 당시 서울은 개발붐이 한창이었고 건설 현장 곳곳에서는 젊은 일손을 필요로 했다. 재호는 망치와 삽을 들고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은 구부정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일만큼은 끝까지 해보자. 그것이 그의 신조였다. 현장에서 막내로 시작해 반장이 되고 마침내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을 때가 35이었다. 그때 그는 운명적으로 윤미정을 만났다. 미정은 약대를 졸업하고 대형 병원에서 일하던 똑똑한 여성이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재호는 거칠고 투박한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했지만 미정은 오히려 그 성실함에 마음을 열었다. 당신은 정직해요.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미정의 말에 재호는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서로를 지지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다. 재호의 건설업은 점차 규모가 커져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고 미정은 강동구에 자신만의 약국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았다. 그들은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뭉쳐진 부부였다. 시간은 흘러 40대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재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했다. 재호는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있었다. 여기는 개발될 거야. 지금 사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의 예측은 대부분 들어맞았다. 강남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너무 비싸다며 말렸지만 몇 년 후 그 가치는 몇 배로 뛰어올랐다. 미정 역시 약국 운영에서 얻은 수익으로 인근 상가 건물에 투자했고 이 또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다. 그들의 두 자녀, 아들 성민과 딸 지연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다. 성민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대기업에 취직했고 지연은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다. 가족 모임에서 재호는 종종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잘 컸어. 부모 복이 있나 봐.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현재 65세인 재호는 건설업계에서 40여 년을 버텨온 베테랑이었다. 그의 회사는 중소규모 건축물과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주로 다뤘는데 무엇보다 품질과 신뢰로 소문이 나 있었다. 박 사장님 회사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있어. 업계에서의 평판은 곧 그의 자부심이었다. 62세인 미정 또한 30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약사로 자리매김했다. 단골 고객들은 그녀를 신뢰했고 미정 약사님이 추천하는 약은 확실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다. 강남의 40억 원대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한강뷰는 그들이 이룬 성공의 상징이었다.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으면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저녁이면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인근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까지 더하면 노후 자금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다. 이 정도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재호는 가끔 미정과 함께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러움 그 자체였다.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은 재호야, 너 정말 잘 살았다며 축하해 주었고 미정의 약사 동기들도 부러워 죽겠어라며 부러워했다. 골프클럽에서 만나는 사업가들과의 대화에서도 재호는 당당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곤 했고 상대방들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하지만 성공한 삶의 이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재호는 때때로 공허함을 느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모든 성취가 진정 의미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미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약국 일로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가지만 문득 이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의문들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현실적인 성공에 만족하려 애썼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겉보기와는 달랐다. 성민과 지연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며 부모와의 만남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로 제한되었다. 대화도 대부분 안부 정도에 그쳤고 깊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드물었다. 재호는 가끔 우리가 자식들과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성공한 가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렇게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물질적 풍요, 사회적 인정, 자녀들의 성공까지.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변화의 씨앗들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재호와 미정은 아직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 전화는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걸려왔다. 재호가 막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 딸 전화인데. 무슨 일이야?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재호는 딸의 음성에서 무언가 심각한 기운을 감지했다. 지연은 어렸을 때부터 웬만한 일로는 부모를 귀찮게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의대를 다닐 때도 레지던트 시절 힘들 때도 혼자서 묵묵히 견뎌왔던 아이였다. 그런 지연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는 것은 분명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라. 엄마랑 같이 저녁 먹자. 다음 날 저녁, 지연은 남편 김민수와 함께 나타났다. 민수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몇 년 일한 후 3년 전부터 AI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는 자신만만했다. 인공지능이 미래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의 열정에 재호와 미정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팀을 구성하고 제품 개발에 매진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경쟁 업체들은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고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여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했다. 설상가상으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투자 시장은 얼어붙었고 추가 투자 유치는 계속 연기되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자리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민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지연도 계속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미정이 먼저 침묵을 깼다. 민수야, 요즘 사업은 어때? 지난번에 투자 받는다고 했던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투자사들이 워낙 신중해서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겠지. 좋은 기술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재호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수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재호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회사 자금이 바닥났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고 사무실 임대료도 3개월째 연체 상태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까지 받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요.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요.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라. 얼마나 필요한데? 재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당장 5억 원 정도면 직원들 월급 정리하고 임대료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몇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면 5억? 미정이 놀란 듯 되물었다. 많은 돈인 건 알아요. 하지만 투자가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이미 2군데 투자사와 막바지 협상 중이거든요. 한 달, 길어야 2달이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재호는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5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금액도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 아니었다.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건설업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아니다. 재호의 대답은 단호했다.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투자 유치가 확실하다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내줄 거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제발. 민수 오빠가 3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이번 한 번만. 지연아, 아버지 말이 맞아. 미정도 남편의 편을 들었다. 사업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지만 며칠 후 미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연이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우는 소리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민수의 회사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 하나둘 떠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여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밤 미정이 재호에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게 있는데 자식들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한번 도와주면 끝이 날까?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한번 시작하면 계속 손을 벌릴 거라고. 그래도 우리 딸인데. 지연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결국 미정의 설득에 재호가 굴복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이번 한 번만이야. 그리고 투자 유치가 되면 바로 갚는 거고. 5억 원이 지연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지연과 민수는 감사 인사를 연신했지만 재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의 우려는 정확했다. 3개월 후 다시 전화가 왔다. 투자 협상이 결렬되었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3억 원이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안 되면 정말 포기할게요. 재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몇 번째 하는 거야?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게 어때?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딸 편이었다. 한 번 더만 도와주자. 민수도 열심히 하는 건 알잖아. 이렇게 해서 또 3억 원이 나갔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또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핵심 기술진이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되면서 새로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2억 원이었다. 재호는 이제 확신했다. 이 일은 끝이 없을 것이라는 걸. 그는 미정에게 단호히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 해. 우리까지 같이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후에야 재호는 결심을 굳혔다. 차라리 정리하고 고향 내려가 조용히 살자.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미정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남편의 깊은 한숨과 지친 표정을 보며 마음을 바꿨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재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40년 동안 일궈낸 삶의 터전을 정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다. 강남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모두 매각해 현금화한 금액은 정확히 42억 원이었다. 사위에게 빠져나간 돈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액수였지만 재호의 마음 한편에는 쓰라린 후회가 남아 있었다. 정말 잘한 결정일까? 미정도 마지막까지 망설였다. 30년 가까이 운영했던 약국을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단골 고객들은 아쉬워했고 인근 의사들도 좋은 약사 하나 잃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재호의 의지는 확고했다. 서울에 있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멀리 떨어져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충청남도 공주시 외곽의 작은 소도시 석교읍. 재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개울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고 초등학교 담벼락도 예전 그대로였다. 다만 인구는 많이 줄어서 한때 번성했던 시장 골목에는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재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리웠다. 여기가 내 고향이야. 재호는 미정의 손을 잡고 읍내를 천천히 걸었다. 저기 구멍가게에서 뽑기도 하고 저 다리에서 친구들과 물고기도 잡고. 추억이 참 많은 곳이야. 두 사람은 읍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20년 된 집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작은 정원도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집값은 서울 기준으로는 헐값이었다. 1억 5천만 원에 200평 대지에 깔끔한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여보, 여기서 진짜 살 수 있을까? 미정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그녀에게 시골 생활은 낯설기만 했다.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순박하고 공기도 좋고. 우리 나이에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사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나왔다. 먼저 나타난 것은 이장 김봉수였다. 재호보다 서너 살 많은 그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였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박재호 아니야? 김봉수는 재호를 알아보며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소문은 들었는데 정말 돌아온 거야?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제 여기서 살려고 해요. 아이고, 잘했다. 도시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들었는데 고향을 잊지 않고 돌아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서울에서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한 박재호가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문과 함께 40억 원의 집을 팔고 내려왔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졌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에 이런 성공한 인물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자랑거리였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환영회는 성대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재호와 미정을 환영해 주었다. 60대에서 80대까지 재호와 같이 자란 동갑내기들부터 어렸을 때 형님, 누나로 불렸던 선배들까지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다. 재호야, 진짜 오랜만이다. 초등학교 때 네가 개구쟁이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동급생 이철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도시에서 고생 많았지? 그래도 고향이 최고지. 여기만한 곳이 어디 있어. 재호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의 대화는 그를 젊은 시절로 되돌려 놓는 것 같았다. 아, 그런데 우리 미정이는 처음 보겠네. 이장이 미정에게 관심을 보였다. 서울에서 약사하셨다면서요? 마침 우리 동네에 약국이 하나 있긴 한데 할머니가 하시는 거라 좀 불편했는데 잘 됐네요. 미정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도 여기서 살게 됐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재호는 읍내에서 작은 약국 하나를 임대했다. 오래된 할머니가 운영하던 약국이었는데 미정이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일을 안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라고 미정은 말했지만 실제로는 서울에서의 전문직 생활이 그리웠던 것이다. 재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군청에서 지역 개발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왔다. 오랜 건설업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취지였다. 재호는 기꺼이 수락했다. 비록 명예직이었지만 고향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우리 마을도 관광지로 개발할 잠재력이 있어요. 재호는 첫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저수지 주변을 정비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서울에서 온 경험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의견에 경의를 표했다. 역시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신 분은 다르네요. 우리 같은 촌놈들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예요. 미정의 약국도 곧 자리를 잡았다. 깨끗하게 단장된 약국과 서울 대형 병원에서 익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는 마을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미정 약사님은 정말 다르네. 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소문은 인근 마을까지 퍼져 멀리서도 찾아오는 고객들이 생겼다. 재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렸고 저녁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순박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달리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단순했다. 여보,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느 저녁 산책길에서 미정이 말했다.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서울에서는 언제나 바빴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느낌이야. 그렇지? 나도 그래. 어렸을 때 친구들과 다시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져. 재호도 만족스러워했다. 앞으로는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조용히 살자. 주말이면 동갑내기들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했다. 평일에는 자문위원 일을 보거나 약국 일을 도왔다. 서울에서의 치열했던 경쟁과 스트레스는 이제 옛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환대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는 여전히 재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평화로워 보이는 이 새로운 삶에도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의 재호와 미정은 그저 고향에서 찾은 평안에 만족하고 있었다. 변화는 고향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미묘한 신호들이었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재호는 느꼈다. 예전에는 반가워, 재호야라며 순수하게 반겨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울에서 성공한 재호라는 수식어와 함께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부탁은 마을회관 보수 공사였다. 이장 김봉수가 재호를 찾아와 말했다. 재호야, 우리 회관이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어. 군청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얼마나 필요한데요? 크게 보면 1억 정도? 하지만 네가 전부 부담하라는 건 아니야.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낼 거고 네가 반 정도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재호는 고민했다. 마을을 위한 일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5천만 원 정도 지원할게요. 김봉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마워, 재호야. 역시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하지만 회관 보수가 끝나자마자 다른 요청들이 줄을 섰다.
마을 입구 도로 포장, 노인정 에어컨 설치, 마을 축제 지원 등 모두 마을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했지만 재호가 돈을 내는 비중은 점점 늘어났다. 재호 형님, 이번 축제를 좀 크게 해보면 어떨까요? 동갑내기 이철수가 제안했다.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마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님께서 후원해 주시면. 축제요? 좋은 생각이네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3천만 원 정도면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호는 또다시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그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돈은 내지만 실질적인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재호 형님은 바쁘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축제 당일 재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개막식에서 이장의 인사 말에는 마을 유지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 축제가 가능했습니다 라는 막연한 표현만 있었을 뿐 재호의 구체적인 기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다른 후원자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호명되었다. 이상하네. 재호는 미정에게 말했다. 내가 제일 많이 냈는데 이름도 안 나오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축제가 끝난 후 개인적인 부탁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나선 것은 어렸을 때 함께 놀던 선배 박영식이었다. 재호야, 형이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1억만 빌려줄 수 있을까? 사업이요? 어떤 사업인데요? 농산물 유통업이야. 요즘 친환경 농산물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 확실한 거니까 걱정 마. 1년 안에 갚을게. 재호는 망설였다. 개인적인 돈 거래는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평생 형이라고 불러온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형님, 그런데 담보는? 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해? 내가 언제 약속 어긴 적 있어? 서울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결국 1억 원이 나갔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동창 김성호가 찾아왔다. 재호야, 미안한 얘긴데 아들 결혼식 비용이 부족해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년 초에는 꼭 갚을게. 성호야, 나도 계속 나가는 돈이 많아서. 아, 그래? 그럼 됐어. 김성호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서울서 부자 됐다고 친구도 못 알아보나 보네. 이런 식의 압박이 계속되었다. 거절하면 인색하다. 친구를 못 알아본다는 뒷말이 나왔고 도와주면 또 달라고 할 것이다는 부담감이 생겼다. 재호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업 투자 제안들이었다. 마을 청년회장 김대식이 재호를 찾아와 거창한 사업 계획을 펼쳤다. 재호 형님, 우리 마을에 펜션을 지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농촌 체험 관광이 뜨고 있잖아요. 형님의 건설업 노하우와 자본, 우리의 땅과 인력을 합치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계획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재호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대는 것뿐이었다. 실질적인 경영권이나 의사결정권은 모두 김대식이 가져가는 구조였다. 투자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초기 투자로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형님께서는 건설업 전문가시니까 건물 짓는 비용 절감할 수 있으실 거고요. 재호는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김대식의 반응은 차가웠다. 기회를 드렸는데 아쉽네요. 다른 투자자를 찾아봐야겠어요. 이때부터 재호는 마을에서 미묘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인사는 예전 같지 않았고 모임에 참석해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정타는 서울에서 온 전화였다.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애원하는 투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계약금으로 2억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재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몇 번째 하는 거야? 이미 10억 넘게 갔다고. 아버지, 제발. 민수 오빠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안 되면 정말 끝이에요. 미정이 전화를 받았다. 지연아, 너도 이제 그만해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연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미정의 마음도 흔들렸다. 여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이번만. 안 돼. 재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재호는 잠들 수 없었다. 고향에서도 서울에서도 자신은 단지 돈으로만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가진 돈 때문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다. 며칠 후 재호는 우연히 마을회관 근처를 지나다가 들려오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저 박재호 생각보다 인색하더라. 서울에서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서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내? 그래도 회관 보수할 때는 많이 냈잖아. 그것도 우리가 부탁했으니까 한 거지. 자발적으로 한 건 별로 없어. 펜션 사업도 거절했다면서? 기회를 줬는데 말이야. 재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이 한 모든 기여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하지 않은 것들은 비난받고 있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사람들이 그를 환영한 것은 박재호 개인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돈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온 재호는 미정에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도 손님이네. 진짜 집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도 약국 운영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점점 그것마저 서울에서 온 부자 부인의 소일거리 정도로 치부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 후로 재호의 일상은 조용해졌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동창들과의 만남도 뜸해졌다. 자문위원 회의에는 여전히 참석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이유를 묻지 않았다. 미정도 마찬가지였다. 약국 운영은 계속했지만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약값을 좀 깎아달라, 이런. 약은 공짜로 줄 수 없느냐는 식의 요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정 약사님, 우리가 워낙 어려운 형편이라 혈압약 좀 싸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정은 착잡했다. 약값은 정해진 것인데 자신이 마치 바가지를 씌우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불편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재호는 산책을 나섰다. 요즘 그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 걷다가 마을회관 뒤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박재호 말인데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장 김봉수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뭘 부탁하면 선뜻 들어줬는데 요즘은 시큰둥해. 이철수가 맞장구 쳤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나간 모양이야. 서울에서 딸한테도 많이 줬다고 하던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좀 인색해진 것 같아. 인색하기야 원래 그랬지. 처음에만 좀 후하게 구는 척했던 거야.
재호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그나저나 내년 마을 축제 때는 어떻게 할까? 작년에 3천만 원 냈으니까 올해도 낼 거 아니야? 당연히 내야지. 안 내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좀 압박하면 낼 거야. 맞아. 저 집이 돈 많으니까 이번에는 행사를 좀 더 크게 해야지. 5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 어차피 우리 마을 위한 일이니까 당연히 내야 하는 거지. 혜택을 받는 건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 재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이 한 모든 기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한 계산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그를 돈 많은 호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박재호 부인 약국은 어때? 장사 잘 되나? 글쎄, 약값이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래도 서울 물가에 익숙해서 그런가 봐. 그것도 그렇고 좀 까탈스럽다는 얘기도 들었어. 약 하나 달라고 해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난리야. 약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촌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스럽지. 재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재호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미정에게 털어놓았다. 미정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약국에서 손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를 그냥 서울에서 온 부자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진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다. 서울에서의 삶도 고향에서의 삶도 결국 같은 패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 때문이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미정이 한숨을 쉬었다.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지. 우리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었어.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서울에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이번에는 아들 성민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무슨 말이야?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저도 명예퇴직 대상이 됐어요. 퇴직금으로는 아이들 교육비랑 대출이자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재호는 말문이 막혔다. 연이어 터지는 가족들의 경제적 위기가 우연일 리는 없었다. 아마도 지연의 사업 실패 소식을 들은 성민이 부모에게 여유, 자금이 있다고 판단해서 미리 손을 벌리는 것 같았다. 성민아, 너도 이제 알만한 나이 아니야? 아버지가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해서 3억만 빌려주시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 네,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확실한 거예요. 본사에서 보장해주고. 재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자식들까지도 결국 자신을 ATM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 주말 재호는 미정과 함께 마을을 벗어나 인근 도시로 드라이브를 갔다. 오랜만에 마을을 떠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느낌이었다. 여보,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디로? 몰라.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그냥 평범한 노부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곳이 있을까? 어디를 가든 결국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여기서는 이미 서울에서 온 부자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렸으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40년 넘게 쌓아온 재산이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다음 주 월요일 이장 김봉수가 재호를 찾아왔다. 재호야, 내년 마을축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작년처럼 후원해 줄 수 있을까?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호의 대답은 단호했다. 김봉수의 표정이 변했다. 왜? 무슨 일 있어?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 그래? 좀 섭섭하네. 우리 마을을 위한 일인데. 김봉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재호는 미정에게 말했다. 우리 진짜로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 어디로 갈 건데? 몰라. 일단 이 집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이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집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 어디를 가도 우리는 그냥 손님일 뿐이야. 두 사람은 이제 65세와 62세. 남은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돈이 있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길을 잃고 있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